자, 7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요거의 정답은 4번이죠. 4번. 자, 1번. 주식의 비율이 가장 많고 현금, 예금의 비율은 그것에 비해서 적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예. 미국은 예금, 현금 비율보다 주식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주식과 현금, 예금이 거의 같은 비율로 자산 보유되어 있다. 이게 2번인데 4번이 정답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일단 알 것이고, 3번도 마찬가지 현금, 예금 이외의 형태에서는 거의 자산 보유가 되어 있지 않다. 아니고 물론 현금, 예금이 많긴 많지만 다른 자산도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4번부터 보고 그 다음에 수치를 이야기할게요. 4번 현금, 예금의 비율이 가장 많고 주식의 비율은 그것에 비해서 적다. 이게 정답인데 현금, 예금 비율은 50%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 50% 정도. 그리고 그 다음도 주식이 아니고 보험, 연금 이런 거 그게 20% 초반 정도 그리고 주식이 10% 초반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식은 좀 적은 편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일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니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 니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 비과세 제도라고 기억하면 돼요. 주식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일정 부분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소액 투자거든요. 이게 앞에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라고 기억하면 되고 이 뭐 구체적인 sul자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투자해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원금 있잖아. 원금 이 1년간 360만 엔, 뭐 단순히 뭐 10 정도 곱하면은 3,600만 원, 요 정도까지는 요걸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래는 한 12%, 13%이 정도 수준이 주식 보유 비중이었는데 아주 살짝 오르긴 했어요. 아주 살짝. 예.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77번 가보죠. 스위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이 동일 금융기관에서 일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분리되어 있었다. 이 경우 은행업 보유의 역할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1번부터 보면 자금을 주식이나 증권으로 운용하고 그것에 의해서 연금을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 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역할을 보험회사에서 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상품이 있어서 어, 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식을 운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을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근데 그 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누군가한테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보험료를 받은 걸 가지고 기관으로서 하나의 회사로서 다른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돈을 많이 확보해서 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와 있는 게 정책 금리를 결정하고 경기에 조정을 한다. 정책 금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기준 금리라는 말이에요. 기준 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죠. 일본으로 하면은 일본 은행에 해당을 할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옛날에는 중앙은행이 정한 그 금리에 시중은행이 따라야 됐었어요. 공정보합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중앙은행이 어떤 목표되는 금리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맞추도록 시중에서도 그 금리로 맞춰지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책금리, 기준금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으로 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은행법 고유의 역할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예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원자금으로 해서 대출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은행의 3대 업무가 이거 기억하니? 은행의 3대 업무에서 예금, 대출, 환전 업무는 이제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계좌상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환 업무라고 한다고 했지. 그것으로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이나 회사채를 인수해서 그것을 투자가에게 판다라고 나왔으면 이것은 증권회사예요. 주식을 미리 사가지고 그것을 투자가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회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1987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에서 주식의 소유자별 지주 비율의 추이를 5년마다로 나타냈는데 A부터 C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조합으로서 바른 것을 골라보세요.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은 문제부터 보면은 자료가 나왔을 때는 IQ 테스트 하듯이 특징을 발견을 하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A는 예전에 1987년에는 매우 적었어, 비중이. 그런데 점점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2017년 지점에는 26.6%에서 다른 거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B는 딱 보면은 숫자가 24, 24, 23이래요.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1987년이든 지금이든. 그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A랑 완전 반대죠. 예전에는 많이 전체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지만 2017년 무렵 되면은 26%까지 쭉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그림에는 개인 그 외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도 겉으로 보기에 크게 비율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A랑 C라는 거지. 그래서 A는 외국인입니다. 외국 법인에서 일본 기업에 투자하는 게 1980년대 말에 비해서 지금 더 많이 늘어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C는 예전에는 이 C가 금융기관인데 은행이잖아요. 은행. 예전에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비중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중이 많이 줄었다. 일단은 이것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990년도 초에 뭐 일반적으로는 91년이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버블 경제가 붕괴됐죠. 버블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1996년, 98년 요때 수상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하시모토 류타로라고 하는 수상이에요. 기억나나요? 하시모토 류타로라고 하는 수상이고 이 사람도 책에 써 있는 내용인데 3원칙을 제시해서 프리, 페어, 글로벌 이런 식으로 프리, 페어, 글로벌이라고 하는 3원칙을 말하면서 금융 빅뱅을 얘기했죠. 금융 빅뱅. 그래서 도쿄의 증권 시장을 세계의 증권 시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했는데 프리는 자유잖아요. 자유니까 뭐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시장에 놔두겠다 이런 말이고 일단 글로벌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외국 돈이랑 투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라서 방금표가 여기랑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여기에요. 페어리요. 공정하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버블 붕괴 전까지는 일본 기업한테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1964년 그때 일본이 선진국화되면서 OECD에 가입을 했거든. OECD에 가입을 하면서 외국에서 우리 일본한테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주식회사들이 긴장을 한 거야. 어떻게 긴장을 했냐면 외국 회사들이 우리 주식을 막 사들여가지고 이 회사가 주인이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 상호 보유 주식을 상호 보유한다는 말인데 어디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은행이랑 기업. 은행이 기업에 주식을 보유를 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주식을 일본 내에서 해결을 하면서 다른 나라한테 안 뺏기려고 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페어도 페어이지만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은행은 위기를 맞이했잖아. 빌려준 돈 못 받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주식을 점차 줄이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기 주식 상호 보유라고 하는 게 카부시키 모찌 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카부시키 모찌 아이 모찌가 갖는 그걸 말하는 거죠.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79번.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실시하는 금융정책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주세요. 여기에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의 거래에 관한 법 정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은 설명을 하자면 법 정비라고 하는 개념에서 물론 법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국회죠. 그냥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인데 예를 들어서 정비라는 말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도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행정부 산하의 재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재무성 소관이고 그리고 이제 입법행위는 당연히 국회의 영역이잖아. 그래서 그것으로 기억하면 되고 자 2번이 정답이었는데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금리 또 나오죠.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높게 유도한다. 자,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높게 유도하면은 시중금리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시중금리도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민간 은행들한테 대출을 잘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너무 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긴축 정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억제 정책, 긴축 정책. 히키시메 세이사크라고 하는 거 기억나니? 히키시메 세이사크가 긴축 정책, 억제 정책입니다. 과열된 경기가 좀 잡힐 수 있다. 그리고 3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개 시장에서 부채를 구입한다. 이건 카이 오퍼레이션이거든. 카이 오퍼레이션인데 그것도 중앙은행의 역할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카이 오페가 아니고 무리 오페를 해야죠. 무리 오퍼레이션 거꾸로 적혀 있고요. 자, 4번 시중은행에 의한 기업의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예금 준비율을 올린다 아니고 이것도 내린다. 프리 오퍼레이션, 무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 시장 조작이고 이 4번 선지에 나와 있는 게 예금 준비율 조작이라서 지금은 잘 안 사용하긴 하는 겁니다만 이것도 금융 정책 중에 하나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반대로 써 있죠. 예금 준비율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맡겨야 되는 그 금액을 이제 줄여야 민간 영역한테 더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겠죠. 이해되죠? 자, 됐고 8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짧은 문제니까 80번은 일본 은행은 1999년 이후 제로금리 정책이나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통화량을 1번이 정답이죠. 1번.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개 시장 조작에서 카이 오퍼레이션을 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카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국채를 사고파는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민간은행한테 돈을 주고
국채를 사는 거잖아. 그러면은 국채는 중앙은행에 들어오지만 민간은행은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많아져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민간 영역에서 많이 빌릴 수 있겠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타이 오페레이션을 하는 거고 여기서 뭐 여기 책 옆에다가 적어도 되고 좀 뭐 다른 종이 있으면 다른 데다 적어도 되고 좀 길게 그 금리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좀 적어보도록 할 거야. 자, 일단은 맨 첫 번째가 여기 문제랑 관련된 거라서 정리를 하는 건데 1999년까지 이때는 어떻게 금융 정책을 했었냐라고 하면은 여기 때를 전통적 금융 정책,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그대로의 금융 정책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내용 있잖아. 금리를 높이면은 약간 호황을 억제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은 불황을 좀 완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금리 조절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금리를 조금씩 내렸겠죠. 금리를 조금씩 내렸겠지? 이거 이해가 되니? 예, 이렇게 아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요 당시에도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질 수 있을 거야. 요 당시에도 카이오페 우리오페가 있었어. 카이오페, 우리오페가 있었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시중의 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으로서만 카이 오페레이션, 우리 오페레이션을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어려운 내용이니까 일단 천천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콜 금리라고 하는 게 시중 은행 간에 돈을 빌릴 때의 금리를 콜 금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민간 은행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은행이 국민은행한테 하루만 100억 원을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0.1%에 해당하는 금리를 줄게. 라고 국민은행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하루만 100억 원을 빌려주면은 0.1%를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당장 돈이 필요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쿨 금리를 0% 그러니까 제일 낮게 0%든 1%든 아까 전에 말한 정책 금리가 있잖아. 그것으로 맞추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소리야.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정책 금리가 1%야. 낮게 설정해. 근데 시중 금리가 2%로 돼 있어.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겠지. 그때 어떻게 하겠어? 카이오페레이션을 통해서 시중 은행한테 돈이 많아지면은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도 그 금리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으로서 활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헐 금리라고 하는 게 방금 말했지만 시중 은행 간에 거래할 때 그 단기 하루 그 거래 그 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1999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여기 써 있는 제로 금리 실시한다. 이렇게 여기 상황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 이런 걸 왜 지금 하고 있냐면은 지금 법을 붕괴됐잖아. 법을 붕괴됐으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금리를 낮추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결국에 99년에 0까지 갔다. 0. 이렇게까지 만든 게 이제 일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2001년부터이긴 한데 이때부터 무슨 이름이 나오냐면은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양적 완화 정책. 여기부터 이제 비전통 방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뭐, 여기 1999년부터 보든가 2001년부터 보든가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여기부터는 안 하던 정책을 하던 거잖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비전통 방식이 2001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카이 오페, 우리 오페, 일반적으로는 사이 은퇴를 하는 거야. 경기 활성화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은, 어, 중앙은행은 긴꼬노 긴꼬잖아. 긴꼬노 긴꼬라서 중앙은행에는 시중은행의 계좌가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니? 시중은행의 계좌가 중앙은행에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중앙은행 당좌 예금 계좌라고 하거든. 당좌 예금이라고 하거든. 예. 자, 중앙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 카이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늘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저 금리 조절 수단이었는데 지금 여기부터는 뭘 하고 있냐면은 시중은행한테 돈을 많아지게 해야겠다. 이렇게 돈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그 뒤에 얘기를 하면은 비교가 또 되겠지만 여기서는 주로 이게 카드 오퍼레이션을 할 때 부채를 사는 거잖아. 근데 주로 단기 국채를 샀어요. 단기 국채. 3년, 5년. 3년, 5년 이 정도를 단기 국채라고 하거든. 이거를 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할 말은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좀 결론만 말하자면 이렇게 흠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좌예금 즉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많아졌지만 이게 대출로 잘 연결이 되진 않았었다. 그 이유는 조금만 이따가 말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한 2001년부터 2006년 이 정도까지 갔다가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어요. 세계에서 경제 공황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토리는 2012년으로 가요.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 2012년에 아베가 나오죠. 아베. 2012년에 아베가 등장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2013년부터 프레더라고 하는 중앙은행 총재와 함께 뭐라고 하냐 이번에는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양적 질적 완화를 해요. 양적 질적 완화를 한다라고 좀 확장돼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뭘 일단은 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랑 비교하세요. 이제 뭐냐면은 단순히 당좌 예금에 돈을 늘려줄 그 목적이 아니라 시장 안에 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그냥 찍어내겠다,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카이오페를 할 때, 카이오페를 할 때 이제는 장기 국채 10년, 30년 이런 게 장기 국채거든. 장기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16년인데 이것도 세계 최초로 여기서 1999년에 제로 금리했잖아. 2016년에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은 키워드를 쓰고 나서 설명 좀 할게요. 그리고 2016년에 YCC 수익률 통제 곡선이라고 하는데 수익률 통제 곡선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YCC 조작. 그리고 예를 들어서 ETF 회사채 자, ETF나 회사채 등도 중앙은행이 구입한다. 보세요. 카이 오퍼레이션 하는 것은 양쪽 많하거든. 근데 요 질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게 질적 완화에 해당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설명해드립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뭐냐면은 뭐
기업이 민간 영역에서 은행한테 대출을 받았을 때 뭐 원래는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자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차이야.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에서銀行은銀行이니까 시중은행이 이거 대출해주면 어차피 위험하잖아. 위험하니까 대출 안 해주고 그냥 중앙은행에 여기 당좌 예금에 맡겨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맡겨놨을 때 원래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자를 받아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너네가 시중은행이 대출해주지 않고 우리 중앙은행에 맡긴다면은 보관료까지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출을 유도하는 거죠. 대출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YCC 수익률 통제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장기 부채 사는 거랑 연결이 되거든. 뭐냐면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이자라는 거 아니야. 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채를 살 때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안정 자산으로서 투자처이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 근데 여기 그 장기 국채 금리를 1%로 그리고 0%로 막 이렇게 만든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장기 부채 금리를 0%로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겠어요? 중앙은행이 이 말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자,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높아지잖아.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금리를 싸게 해서 이제 그 장기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유도하는 게 이제 YCC 통제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것까지 해서 요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론이 모니터링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번 시험에도 나왔고 어이예요 베이스 모니터링 베이스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본원적 통화라고 해요. 본원적 통화 모니터링 베이스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모니터링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에, 시중에 흐르는 통화뿐만 아니라 여기에 써있는 당좌 예금 잔액 요거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시중에 흐르는 통화랑 당좌예금 잔액이랑 다 합쳐서 본원적 통화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1년간 2배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돈을 시중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마지막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그 머니터리 베이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좌 예금 증가가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머니터리 베이스도 늘어나긴 했는데 왜 은행은 잘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지금 법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불안정해가지고 좀 금리가 낮더라도 잘 안 밀렸어요. 잘 안 밀렸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괜히 빌려줬다가 그 기업이 망하면 이제 부실 대출되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빌려줬고 이런데 여기서 장기 부채에 대한 금리를 중앙은행이 계속 써가지고 수익률 이자를 0%로 만들어버리면은 0%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이 시중은행 입장에서 어차피 장기 부채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어도 아무런 수익이 없잖아. 영이니까요. 그래서 이 돈을 적극적으로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를 투자를 안 하고 안정 자산으로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영국은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던 게 이 당시의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여기까지 했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근인데요. 2024년 3월에 이제 17년 만에 그 플러스 금리 계속 마이너스 금리였다. 여기 잠깐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17년 만에 플러스 금리로 이제 바뀝니다. 17년 만에 플러스 금리. 어,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여기 있었던 다 안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YCC ETF
회사채 요런 것을 이제 안 하겠다. 통제를 안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이제 정상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시장이 정상화가 됐고, 이제 인플레이션 기조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은행이 통제하지 않고 놔둔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좀 복잡한 내용이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금융정책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번부터 보면 물가 상승이 현행 사례로 우려.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한다. 방금 전에 배웠지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대출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가 상승의 우려가 아니라 물가 하락의 우려가 있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물가 상승이 우려될 경우에는 금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 우려될 경우에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 양적 완화 정책 지금까지 배웠습니다만 통화량을 늘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경기 활성화 정책이에요. 양적 완화 정책이 카이오페입니다. 카이오페. 그리고 뭐 물가 상승이 우려될 경우에는 완화 정책이 아니라 이제 긴축 정책이라고 하죠. 공공 투자를 공공 사업을 줄이고 아니면은 이제 세금을 물리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시중에 돈을 흡수하려고 하는 게 긴축 정책. 3번 물가 하락이 우려될 경우에 예금 준비율을 올리는 게 아니고 내려야죠. 내려야 되고 4번이 정답. 물가 하락이 우려될 경우에 카이 오퍼레이션을 실시한다.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중앙은행이 하는 우리 오페레이션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이 8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1번부터 보면은 경기의 부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우리 오퍼레이션이잖아. 근데 여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카이 오퍼레이션을 해야죠. 자, 2번이랑 4번에 주식시장 얘기가 나와 있어요. 주식시장이 주식을 매각한다, 주식을 매각한다, 경기 부양을 촉진하기 위해 과외를 억제하기 위해. 근데 중앙은행은 주식시장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 국채시장에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 경기에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매각한다. 이게 우리 오퍼레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울게요. ETF라고 하는 거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주식의 한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주식의 종합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케이 일본 경제 225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일본 그 대기업 중에서 잘 나가는 225개의 회사를 하나의 그 종합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사가지고 주식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 시간에 주식회사에 대해서 앞에서 배웁니다만 개별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중앙은행이 그 회사의 경영에 개입할 우려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주식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종합선물 세트에 돈을 막 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끝났는데 ETF를 그렇다고 해서 다 팔아 안 해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큰 손이거든, 중앙은행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을 갑자기 팔아버리면 일본 증시가 추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살짝 보유만 하고 있는, 더 이상 구입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지우고 다시 하죠. 다음 문제 8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동향 지수는 경기의 움직임에 앞서서 반영하는 선행 지수, 경기의 움직임과 거의 일치하는 일치 지수, 경기의 움직임보다 늦게 반응하는 지행 지수.
후행지수, 지연지수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후행지수, 지행지수의 예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여기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법, 인세, 수입 이렇게가 정답이고요. 1번 영업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이 이익을 얻는 게 영업이익이잖아. 근데 보세요. 여기 문제에 다 써있지만 지금 경기가 좋아야 지금 기업의 물건들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치지수예요. 제가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일치지수가 실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실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때 호황일 때 한 1개월 내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세 수입 잡으세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법인소득세의 줄임말이라서 기업이 매출을 낸 것에 대해서 계산해서 국가한테 내는 세금인데, 자, 지금 제가 표현을 한 것처럼 그걸 세금을 매번 실시간으로 내는 게 아니라 1년 중에 법인세를 내는 때까지의 매출을 계산해가지고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인세 자체가 수행지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지에 나오는 것은 법인세 게다가 수입이잖아요. 법인세 수입은 정부 입장이죠.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나중에 받겠죠. 이 말이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호황일 때 매출이 발생해서 이렇게 다 계산을 했다가 나중에 불황일 때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는 게 법인세 수입입니다. 지연지수. 그리고 소비자 태도 지수, 이건 뭐 참고로 알면 되는데, 설문조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시민들한테 미래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뭐 그거 말고도 어떤 제품의 구입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는 거라서 이것은 선행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민들이 미래를 어떻게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10,000명 중에 9,500명이 미래의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좋아질 확률이 아주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행 지수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그 다음에 4번이 괜히 그 선지 단어가 어렵게 써 있는데 내구 소비재 출하 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구라고 하는 것은 이 말 들어봤을 거예요. 내구성이 좋다. 내구성이 좋다. 튼튼하다. 그러니까 튼튼한 상품이란 말이에요. 튼튼한 상품 소비재. 그리고 출하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시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시장으로 내보내는 게 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치지수에 해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호황이라서 물건이 잘 팔려야 공장에서 시장으로도 많이 나갈 거 아니야. 반대로 불황 때는 잘 안 나갈 것이고 잘 안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일치지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좀 적어 놓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수행지수의 예시가 실업률이 있어요. 실업률. 실업률은 대표적인 수행지수, 지연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이 잘 봐봐. 기업이 불황이 됐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을 자르는 게 아니잖아.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야근 금지 이렇게 돼. 야근 금지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거 없지. 그렇게 버틴단 말이야. 버티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때 점점 이제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상황보다 늦게 반응한다라고 해서 실업률은 대표적인 후행지수고 선행지수에 대표적인 예시로서 또 주식이 있어요. 주식은 뭐 알겠지만 지금을 보고 사람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거든. 그래서 주식은 대표적인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번. 여기부터는 이제 국제 경제 7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85번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어가자. 84번 비교 생산비설에 대해서 다음 표는 X와 Y 각국에서 농산품과 공업 제품을 각각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각국 모두 농업과 공업의 두 가지 산업밖에 없고 각각의 생산에는 노동자 이외의 생산 요소는 사용하지 않고 다시 노동자는 반드시 어느 쪽인가의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합시다. 비교 생산 비설에 기반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여기 표에 이제 X국, Y국, 그리고 농산품, 공업제품 이렇게 적혀 있고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적어봅시다. 농산품, 그리고 공업제품, 그리고 X국, Y국 이런 식으로 표가 그려져 있고 4, 2, 6, 12. 자, X국은 4명에서 공산품을 하나 만들 수 있고 2명에서 공업제품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건 다 알죠? 그러니까 1번부터 보면은 X국과 Y국은 잘하는 산업이 같으므로 무역을 하는 이점이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더 잘하는 산업이 다르죠. 더 적은 인원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X국은 공업 제품이고, 그리고 Y국은 농산품이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데 리카노의 주장에 의해서는 비교 우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역을 해서. 여기 보면은 사실은 X국이 Y국보다 둘 다 더 잘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비교 생산 비설에 기반을 하면은 이제 둘 다 이득이 된다. 이런 말이. 자, 2번 어느 쪽의 산업에 대해서도 X국은 Y국보다 도 노동 생산성이 낮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아니죠. 오히려 X국이 노동 생산성이 좋은 겁니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자, 3번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정답이에요. X국이 농산품의 생산을 한 단위 줄이고 Y국이 농산품의 생산을 한 단위 늘릴 때 공업 제품의 양국 합계가 1.5단위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원래 상황에서 X국 농산품 하나, Y국 농산품 하나, 2. X국 공업 제품 하나, Y국 공업 제품 하나, 2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서 처음부터 설명 안 하겠지만 X국은 농산품 생산을 하지 말자 소리잖아. 그냥 농산품 생산을 하나 줄여. 그러면은 여기 있던 4명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부터 먼저 보면은 공업 제품 원래 X국이 두 명에서 하나를 만들 수 있었는데 6명에서 몇 개를 만들 수 있어? 3개를 만들 수 있게 됐잖아. 3개. 3개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Y국이 뭐라고 써 있어? Y국이 농산품의 생산을 한 단위 늘 때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데 좀 구체적인 숫자까지 써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농산품이 다시 Y국이 농산품의 생산을 한 번에 늘린다고 했잖아. 한 번에 늘린다는 것은 여기서 전체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전체가 가지 않고 여기서 6명만 가는 거잖아. 이해돼요? 여기서 6명만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6명만 가면서 여기는 두 단위가 되겠죠. 두 단위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6이 되잖아. 6이니까 원래 Y국은 공업 제품을 1을 만들 수 있었는데 0.5를 만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3 플러스 0.5니까 3.5잖아. 3.5. 그래서 원래는 2개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3.5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1.5가 증가한다. 써있죠? 그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X국이 농산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Y국이 공업제품의 생산에 특화할 경우에 각각 생산량의 양국 합계가 가장 많아진다. 반대죠. X국은 공업, Y국은 농산품 이렇게 됩니다. 이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말 알지? 이거를 보고 기회비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기회 비용을 계산을 할 때는 X국이 농산품을 선택했을 때 기회 비용이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것을 분자로 가야 돼. 분자. 그래서 X국이 농산품을 했을 때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가치. 그래서 2분의 4가 됩니다.
2분의 4. 그러면은 2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X들이 농산 하나를 만들 때 공업제품 두 개를 포기한다. 이런 말이잖아. 기회비용. 반대로 X이 공업제품을 선택했을 때는 4분의 2가 되니까 0.5. 공업제품을 선택했을 때는 0.5가 기회비용이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식은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X축은 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네. 자, 85번 가죠. 자, 다음 표는 X과 Y국에서 재화 A와 재화 B를 각각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국은 어느 쪽의 재화에 대해서도 Y국에 대해서 절대 열위, 우위라고 하는 말은 잘한단 말이고 열위는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화 A에 관해서 비교 구위를 가지고 있다. 다시 X극은 Y극에 대해서 절대 우위이긴 한데 A에 대해서는 비교 구위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야. 이 경우에 A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단 양재원 모두 노동만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표이고 살짝 표가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얘도 다시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면은 X국, Y국 이렇게 돼 있고 재화 A, 재화 B 이렇게 돼 있고 20, 40, 15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상황에서 X국은 Y국에 대해서 절대 열위다, 절대 열위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이 시점에 A는 3번, 4번 선지에 있는 40이나 60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40이어도 같은 거고 60이어도 우위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러면 20이나 30 중에서 하는 거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 방금 전에 했던 기회 비용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하나씩 넣어서 해보는 거야. 그냥. 자, 일단 하나씩 넣어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다가 만약에 30이 들어가면 30이 들어가면은 여기 그 원래 30명일 때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재화 A에 대해서 X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했으니까 Y는 얘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30이면 얘를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넘어가서 45명일 때는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1.5거든요. 1.5. 그런데 여기가 20이라고 했을 때는 20명에서 하나를 생산하는데 35명에서는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1.75가 되면서 20이 조금 더 적합하겠구나 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비교 우위가 아니라 그 기회비용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30이잖아. 30이면은 얘도 두 개로 나눈 거, 얘도 두 개로 나눈 거 기회비용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절대 비교 우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XB 제곱 A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20분의 40이니까 0.5죠. 근데 여기가 30이라고 했을 때 y곱이 이거 제와 a를 선택했을 때 그러면은 15분의 30이니까 얘도 0.5죠. 얘가 비교 우위라고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2 정답이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 예. 8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변동은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 일본의 어느 기업이 다음 분기 유로권에서의 업적 예상과 관련해서 현지에서의 매상이 5억 유로, 그리고 예상 환율이 1유로당 120엔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년 후에 결산 발표에서는 매상은 예상과 같았지만 그러니까 5억 유로였다 소리예요. 그런데 환율이 1유로당 140엔이 됐다. 그러니까 120엔에서 140엔이 됐으니까 이거 N저가 된 거죠. N저. 자, N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당초 예상과 비교해서 실제의 업적은 어떻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정답은 2번 100억엔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0엔이었을 때 5억 유로니까 600, 600억이죠, 600. 그리고 140엔
때 5억 유로니까 얘는 700억 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본 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반대로 외국 돈의 가치가 높아진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팔아가지고 그걸 다시 엔화로 환전을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수출 기업처럼, 수출 기업 같은 그런 효과입니다. 자, 8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고의 진행은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의 사업 전개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는데 그 이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4번이 됩니다. 4번이요. 1번부터 보면은 왜 틀렸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N고입니다.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는데 N고가 되면은 해외 제품이 저렴해지겠죠. 왜냐면 해외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엔화 가치, 엔고가 오르는 게 엔화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부동산, 공장 이런 것들의 금액도 다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 기업 입장에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오른다, 증가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 수출할 때 드는 비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제가 N과 N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 수출 기업을 먼저 떠올리라고 했었거든요. N고일 때는 수출 기업에 불리하고 N저일 때는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 요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출할 때 비용이 더 많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한테 N분은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비싸지니까요. 안 팔리겠죠. 4번이 정답인데 해외에 투자할 때 드는 비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해볼까요? 1달러 120엔일 때 1달러 120엔일 때 1000달러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뭐 공 3개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12만 엔이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 1달러가 100엔 이렇게 N고가 된 거잖아요. N고가 되면은 10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할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 그 자체를 인수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다 비용은 절감되기 때문에 유리해진다. 그리고 이거 앞에는 좀 연결이 돼 있는데 보세요. 해외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수출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수출이 잘 안 되니까 해외에 진출을 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8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변동이 수출 기업의 업적에 주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일본의 어느 자동차 메이커가 작년도 미국 시장에서의 매상을 10억 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올해 매상액도 같은 액수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는데 한편 작년은 1달러 120엔이었던 환율이 올해 1달러 100엔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수출 기업이라고 써 있잖아. 수출 기업 그리고 지금 N고가 된 상황이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수출 기업의 이득은 줄어든다 이렇게 말했죠. 수출 기업인데 N 보면은 수출 기업의 이득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처음의 상황이 1달러 120엔일 때 10억 달러이니까 1200억엔이었다가 1달러에 100엔이 되니까 1000억엔 이렇게 200억엔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수출 기업은 불리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할게요. 해외에 투자할 때는 일본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유리한 거지만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제품을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제품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89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환율은
외국 환율이 1달러 100엔일 때 100만 엔을 그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1년간 예금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달러가 100엔일 때 100만 엔이라고 했을 때 100만 엔을 그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100만 엔, 1달러 100엔일 때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서 어, 10,000달러가 될 거 아니야. 10,000달러. 10,000달러를 예금을 했어요. 10,000달러를 예금을 했는데, 근데, 그때 미국 달러의 금리를 5%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1년 후가 되면은 5%이기 때문에 10500이 되는 거죠. 10500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음 그 식을 고르시오. 그리고 단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답은 1번인데 1년 후에 외국 환율이 1달러 100엔이 아니라 80엔일 경우에 N 환산액은 84만 엔이 된다라고 나와서 사실 여기서 그 80 곱하면 되거든. 여기 10500 그다음에 여기다가 80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된다. 84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84만이 된다. 이거 곱하기 한 거예요. 곱하기. 자, 그리고 어 1년 후에 외국 환율이 1달러 100엔일 때 방금 말했던 것처럼 105만 엔이 돼야죠. 105, 100만 엔, 95만 엔 이런 거 아니고 105만 엔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외국 환율이 1달러 120엔일 때, 120엔일 때 N 환산액은 적어도 105는 아닐 거 아니야. 왜냐면 100일 때 105가 되니까. 그래서 126이 됩니다. 126. 이것도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그 1달러가 100엔에서 80만 엔이 됐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80에서 5%, 80에서 5%, 그러면은 20분의 1이니까 4. 80에서 5%는 4만 엔이다. 그리고 120에서 5%는 6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9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의 금리가 상승하고 일본 엔과의 금리 차가 확대했다고 합시다.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그 영향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의 금리가 상승했어요. 근데 일본 엔의 금리는 낮다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세계의 사람들, 투자가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엔을 팔고 달러를 구입하려고 하겠죠. 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엔 저가 됩니다. 근데 엔 저가 되면은 수출에 유리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 저가 되고 일본으로 일본으로부터 미국에 수출이 촉진된다. 이거 두 가지 경우를 다 연결해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실제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미국 달러가 달러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계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완전히 바뀌지는 않고, 미국 달러가 여전히 높아요. 근데 미국 달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금리를 내리고 있는 추세고, 우리 아까 일본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이제 올리고 있어요.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눈이 나중에는 다시 일본 엔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91번입니다. 91번. N저의 진행이 끼치는 영향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요거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해가 나태라고 하는 게 외화 표시라고 하는 말이거든. 외화 표시. 그러니까 외화로 바꿔서 예금했을 때 이런 말이야. 외국 돈으로 예금했을 때 예금에 N 환산액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미 외국 돈으로 바꿔서 예금을 해둔 상태란 말이야. 예, 그럴 때 N 저가 되면은 외국 돈의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시 N으로 바꿨을 때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N 환산액이 상승합니다. N 저가 되면 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2번, 일본으로부터의 해외 여행객이 증가한다. N조일 때는 외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여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도 나왔어요. N저가 됐을 때 악화가 아니고 수출 기업의 업적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수입되는 원재료의 국내 가격이 하락한다. 아니죠. 외국 돈이 비싸지기 때문에 외국의 제품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가격은 상승한다. 수입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확립된 고정환율제에서는 이거 1944년 브레튼 우츠 회의 그때죠. US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1온스를 35달러로 설정함과 동시에 달러와 각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1960년대는 일본 N은 1달러에 360N, 서독 마르크는 1달러에 4마르크였다라고 합시다. 이때 N과 마르크의 교환 비율은 어떠했는가? 이거는 사실은 그냥 나누기 문제죠. 360 나누기 4 하면은 90 되니까 1마르크당 90N 이렇게 되고 실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일본 있잖아. 일본은 1944년에 1달러 360엔이 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는 1온스당 30달러 요만 정해진 거고 1달러당 360엔은 1949년 돈찌라일 때 정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71년까지 일본은 계속 1달러 360엔이거든. 그런데 다른 돈의 화폐의 가치는 좀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이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마르크 같은 경우에 독일이 그 당시에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이 좀 견제한다고 원래는 1달러당 3.66 마르크였다가 1달러당 3.22 마르크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마르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기도 했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번 일단 치우고.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합의되어서 전후 본격적으로 구축된 국제통화 체제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요거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근데 뭐 다른 것도 해설을 하긴 하겠지만 처음에 써있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합의되어 이걸로 끝난 문제거든. 왜냐면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IMF랑 IBRD가 만들어졌잖아.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설립되어서 변동환율제가 채용되었다. 자, 애초에 시기도 안 맞고 변동환율제랑 불려놨고요. 자, OECD, 선진국 클럽으로도 불리는 OECD는 1961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의 경제에서 배웠던 거에서 일본은 1964년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게 어디랑 연결된다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냉전이 시작돼요. 냉전이 시작되고 그리고 트루먼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샬이라는 사람이 마샬 플랜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계획이잖아요. 마샬 플랜을 하기 위해서 OEC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어, 유럽 경제 협력 기구. 요게 나중에 이제 세계 각국의 경제들 그 국가들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의식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는 냉전 시대 초기에 있었던 기구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2번 IMF 국제통화기금이 설립되어서 고정환율제가 채용되었다. 아까 전에 말했었던 1루스 35달러 이 얘기입니다. 일본이 혹시 그 IMF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나니? 오, 잘했어요. 52년이야. 주권을 회복하고 나서 바로 가입한 게 52년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WTO가 설립되어서 고정환율제가 채용되었다. WTO 가트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데 먼저는 가트가 있었죠. 가트. 가트는 1947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얘가 1994년까지였죠. 그리고 WTO 세계무역기구가 1994년부터 9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게 WTO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무역과 관련된 기구로 WTO가 있습니다.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설립되어서 변동환율제가 채용되다. 변동환율제랑 애초에 관련이 없고 무역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 47년이고 일본은 여기에 1955년 그러니까 IMF 가입한 이후로 가입을 했다. IMF랑 IBRD를 1952년에 가입하고 1955년에 가트 가입하고 1964년에 OECD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번.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된 국제부흥개발은행, 이거 세계은행 IBRD죠. 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여기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번부터 보면은 각국 간의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다. 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다라고 했을 때 IMF나 IBRD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 앞에 써 있는 거 각국 간의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가트 아니면 WTO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개의 문장이 좀 섞여 있는 겁니다. WTO랑 가트는 돈을 빌려주는 기능이 없어요. 여기는 은행이 아니니까. 그리고 국제 수지의 적자에 의해서 외화 부족에 빠진 국가에 재정 지원을 한다. 이거는 초기 맨 처음에 IMF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국가들한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초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외화가 부족해진 그런 나라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 선진국 클럽으로도 불린다. 이거 방금 전에 봤었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4번이 정답인데 설립 당초의 주된 목적은 전후 부흥을 자금면으로 지지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은 발전도상국의 지원을 업무의 중심으로서 하고 있다. 이게 IBRD 설명입니다. 자, 95번 해보죠. 각국의 통화 제도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1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근본이제가 채용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그 근본이제를 쓰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변동환율제가 채용되어 있다. 그냥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일사회주의 국가에서 관리 변동환율제 이런 걸 하긴 합니다만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근본이제, 고정환율제가 없고요. 지금은 변동환율제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서 영국도 주요국이니까 당연히 변동환율제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캐나다에서는 자국통화를 밀가루로 연동시켜서 고정환율제를 채용한다. 다 나오죠. 고정환율제 아니고 변동환율제라고 해요. 이걸로만 봐도 이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달러랑 연동되고 이런 거 아니고 독자의 화폐 있습니다. 자기만의 캐나다 달러 있어요. 자,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EU 설립 이후에 유로가 법정 통화가 되었다. 이거는 약간 현대사회의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은 현대사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스위스는 앱스타 가맹국이기 때문에 EU에 애초에 가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유로를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화폐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행을 할 때 여행객들이 유로를 일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국정 통화는 따로 있다고요. 스위스 프랑이라는 통화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나요? 27개국 중에서 유로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몇 개국이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거든. 기억나는 나라 있네. 잠깐만. 하나씩 적을게요.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헝가리 말고 또 어딨어? 그래. 체코,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루마니아. 이 정도. 원래는 불가리아도 있었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었어. 27개국 중에서 6개국이 지금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불가리아는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6년 올해 1월 1일부터 유로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금본위제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번 19세기에 미국이 금본위제를 확립하고 투기 그것에 따랐다. 금본위제를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것은 영국이죠. 영국.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그리고 미국은 금달러 본위제를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금달러 본위제. 그 다음에 금 본위제에서는 금과의 교환이 보증된 태환 지폐가 유통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수증 같은 거예요. 영수증. 이 화폐가 있으면은 언제든 금으로 바꿔줄게. 예, 그러니까 금을 실제로 유통하기 좀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보증된 화폐. 그래서 금 본위제 할 때 이거 얘기했었지.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자, 태환 지폐. 현 시대에 태환 지폐는 없습니다. 현 시대는 다 불환 지폐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세계 공황기에 금 본위제에 복귀한 일본에서는 유연한 경기 대책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원래 금 본위제를 쓰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에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하필이면은 세계대공황 무렵에 금본위제 복귀를 논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금본위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금과의 가치가 보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세계 무역을 할 때 좀 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세계대공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때 뭐 29년이라고 해도 돼요. 요때 다시 복귀를 했다가 1931년에 결국 못 버텨서 다시 한번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두 번 이탈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1929년 세계 대공황 때문에 꼭 31년에 이탈한 건 아니지만 31, 32, 33 이렇게 다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위제가 무너졌었죠. 그리고 게다가 그 복귀한 일본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맞다고 하더라도 유연한 경기 대책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절대 아니죠. 금본위제는 금이 있는 만큼만 그 화폐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떻게 유연해요? 이거는 유연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금본위제에서는 각국의 외화 준비가 일정의 기한으로 되도록 의무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뭐 그냥 없는 이야기입니다. 4번은 없는 이야기고요. 97번 97번 국제 금융 시스템의 역사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거 9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을 보면 1960년대 미국의 무역 흑자가 확대하고 여기서 틀렸어요. 자, 1960년대 무렵이 되면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이죠. 일본이 경기가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55년부터 고도경제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60년대에 엄청나게 많이 미국으로 일본 제품이 수출이 돼요. 근데 미국은 일본에 잘 수출을 못해.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1965년부터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유출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미국에 대량으로 금이 유입된 게 아니라 유출됐답니다. 유출됐다. 그리고 흑자 아니면 적자고요. 2번이 정답인데 1970년대에 일본이나 다시 영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은 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 이거 71년에 스미소니언 협정을 했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1944년부터 브레튼 우드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방금 전에 말했던 미국의 상황 때문에 1971년에 닉슨 쇼크라고 해가지고 금 달러 교환 정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또 71년 12월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여가지고 일본의 그 가치를 1달러에 360엔에서 1달러 300판으로 올리면서 미국이 좀 수출에 유리하도록 시도를 했지만 변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73년에 주육들이 다 일본 포함해서 변동환율제로 전환을 했다고. 그리고 나서 76년에 킹스턴 합의에서 IMF가 선언을 한 거죠. 이제는 세상에는 고정환율제가 없다. 변동환율제로 이행한다. 선언을 한 거고 실제로는 73년에 바뀐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정답.
1980년대 3번이요. 1980년대 플라즈 합의에서 달러 야스의 시정이 됩니다.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달러 야스가 시정된 게 아니고 달러 타카가 시정된 거죠. 달러 타카와 엔 야스가 시정이 된 게 플라즈 합의고 일본은 이것 때문에 급격하게 엔구가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버블이 시작되잖아요. 이거 플라즈 합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85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아시아 통화 위기에 대응으로서 IMF가 설립되었다. 90년대 아시아 통화 위기 때 IMF가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44년에 만들어진 거지. 자, 98번입니다.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결정된 것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나 감시의 강화, 가트 다음에 WTO에서 감시 기능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WTO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의 그 규칙을 함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칙을 하더라도 틀렸다고요. 내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특혜 관세 제도의 도입이에요. 개발국 선곡을 위해서 이제 선진국이 일시적이고 자발적으로 좀 관세를 없애거나 낮게 해준다. 이게 일반 특혜 관세 제도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가트의 3원칙인 자유, 무차별, 다각 여기 중에서 무차별에 해당을 안 하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예외로서 도입이 됐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결정된 건 아니고 3원칙의 예외로서 있는 것이고 참고로 연결해서 말하자면은 이것도 현대사회에서 배우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유엔의 불조기관으로서 이런 거 있거든요. 엉크테드에서 그 무역 개발 협력 기구 이렇게 회의 무역 개발 협력 회의 이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여기서 결정이 된다. WTO의 설립이 결정됐다는 게 우루과이 라운드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런 거 있죠. WTO 설립이 결정됐다 우루과이라고 해서 그리고 농업물, 농산품에 대해서도 무역 자유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단순히 상품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스위스 이런 것도 대상이 되었다. 이런 것도 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숙지를 하시고 자, 4번 다수결에서도 그 만장일치로 결정 방식이 변화됐다. 자, 이거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충분히 말장난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어, 자, 간트에서 컨센서스 방식이 있어요. 컨센서스 방식이 있어서 자, 한 나라라도 이게 만장일치보다는 약간 쉬운 방식이죠. 만장일치는 모두 찬성합니다. 이래야지 통과가 되는 건데 컨센서스 방식은 한 나라라도 반대하는 국가가 없으면 이제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 근데 이런 방식은 잘 적용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불리한 나라가 남 반대한다 이러면 통과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WTO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컨센서스 방식을 사용하되 표결 절차를 도입했다고 하긴 했어요. 표결 절차. 그래서 그것만 알더라도 이 문제가 아니라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할게. 자, 무역 분쟁이 발생했는데 표결 방식을 도입해서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반대를 했던 나라가 그거에 불편해버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그러면 WTO에서 탈퇴할 거야 이래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잘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컨센서스 방식을 유지하되 근데 좀 다른 개념으로 컨센서스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한 통과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모두가 한꺼번에 반대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컨센서스 방식이 이것보다는 더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갑시다. 어, 99번, 99번. 다음 표는 2014년 말에 일본으로부터의 직접 투자 잔고와 일본의 직접 투자 잔고의 상위 5개국을 그 액수를 나타낸 것인데
표 가운데 X국으로서 바른 것을 보시오. 일단은 2014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 자료에서 유의미한 게 있어요. 유의미한 거. 뭐냐면은 표를 봐. 일본으로부터 직접 투자 잔고 요 액수를 좀 눈으로 좀 보세요. 그리고 일본의 직접 투자 잔고 액수를 눈으로 쭉 보세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일본이 외국에 투자한 금액이 훨씬 많죠. 그거가 하나의 알면 좋은 포인트예요. 일본이 외국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당시의 정답은 영국이었고요. 영국이었고 어, 이렇게 표시할게요. 지금 기준으로 1위가 미국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 그리고 2위가 네덜란드네. 2위가 네덜란드가 원래 뒤에였다가 올라갔다고 해요. 예, 그리고 3위가 중국, 그리고 4위가 영국, 5위가 싱가포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본의 직접 투자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일본이라고 했을 때 여기 순위는 미국, 네덜란드, 여기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 이런 식으로 해서 꽤나 그 국가가 겹쳐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에는 프랑스가 있죠. 중국이 없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일본이 해외에 투자하는 데는 중국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 투자하는 나라는 중국이 상위권에 없고 대신에 그 자리에 프랑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네 나라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순서를 알 필요는 없을 거고 순서를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다섯 나라 정도를 눈에 한번 익혀두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겁니다. 자, 100번입니다. 국제적인 관광업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농어촌 체제형의 여가 활동의 보급에 의해서 식량 자급률이 개선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여행 상품 중에서 농어촌 체제형 여행 상품 이게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급률이 높아진다 이렇게는 연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급률 뭔지 알죠? 자급률은 그 나라에서 생산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자급률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급률 50%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생산한 것으로 절반밖에 못 먹는다.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 호주 같은 나라는 막 200%, 300%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작물에 대해서. 자, 2번인데요. 국제 수지에서 무역 서비스 수지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국제 수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경상 수지 항목에서 무역 수지, 서비스 수지 이렇게 있죠. 서비스 수지 중에서도 또 하나의 수지가 여행 수지니까 서비스 수지의 흑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세계 경제의 동향 움직임이나 기후 변동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관광업계는 그 어떤 다른 업계보다도 많이 받잖아요. 세계 대공황이 왔는데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겠어요? 그리고 뭐 기후의 영향도 크게 있을 것이고 여행을 가는데요. 그리고 4번 봉업화의 직접적인 촉진 요인이 된다. 애초에 관광업은 3차 산업 스페이스고요. 공업은 2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관광업과 공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해되죠? 마지막 101번 가겠습니다. 어느 국가의 국제 수지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 금융 수지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지우고. 자, 이렇게 국제 수지가 있어요. 국제 수지가 있을 때 식이 있었죠. 경상 수지 플러스 자본 이전 수지 마이너스 금융 수지 플러스 오차 탄로 오차 탄로는 0을 맞추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차 탄로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 이전 수지는 금융수지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경상수지 먼저 봅시다. 마이너스 100 플러스 50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여기서 플러스 200 그럼 플러스 150
예, 여기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45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플러스 145죠. 플러스 145. 그리고 자본 이전 수지가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5. 그러면 끝났잖아요. 예, 여기서 140이 될 거 아니야. 얘네 둘이 합치면은 플러스 140이잖아요. 플러스 140이고 마이너스 금융수지이기 때문에 얘 플러스 140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은 더 쉽게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 일차적으로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물어본 거라고요. 그래서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 이전 수지는 58과 0일 때 금융수지다라고 하는 식의 승립이 된다. 이게 말입니다. 예, 수고했고